이번 시간에는 6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차적 사회안전망과 1차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건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겠고요. 주로 예방적인, 자, 이것이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보장이 되지 않고 절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2차적으로 2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 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이 사회에서 낸 세금으로 절대 빈곤의 문제를 최소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해결하는 걸로 2차적으로 예방이 안 되면 2차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 사회안전망과 2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될 수가 없겠고요. 자, 이것과 이것은 서로 연계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국가가 돕기 이전에 자신의 미래를 국민연금 통해서 본인이 보장하도록 하는 것의 의미인 거죠. 자, 이번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돈으로 주는 것과 돈이 아닌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장단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돈으로 받게 되면 골라 먹을 수 있죠. 근데 현물로 짜장면 이렇게 주게 되면 짜장면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 절감과 행정적 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금급여의 특징입니다. 모든 걸 다 현물로 짜장면을 준다거나 휠체어를 준다거나 현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와 행정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세 번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자, 이것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절대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했는데 식비로 쓰지 않고 난방비로 쓰지 않고 술을 사 먹는 거라던가 담배를 피우는 것 또는 마약이라던가 이런 걸로 쓰게 되는 것은 오남용의 위험이 큰 부작용에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현물로 제공하게 되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휠체어를 하려고 했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휠체어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현물로 제공했는데 사실은 이 당사자가 원하는 휠체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른 특징의 중증 장애인마다 그 휠체어도 똑같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가 좀 개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맞춰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 욕구와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개별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선별이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비버리지는 모든 영국 국민들이, 일부가 아닌 모든 영국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비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약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령, 장애,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맞고요.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를 증감합니다. 사고가 많은 사업장은 더 많은 보험료를 미래에 지불해야 됩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 중에서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인데요.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어서 당연 적용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사업주가 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뭐 일부러든 뭐 실수든 그렇다고 해서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어쨌든 간에 안 하는 바람에 거기서 다쳤다. 그래서 보상 못 받는다면 뭐 합리적이지 않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이제 책임을 묻게 되겠죠. 네 번째, 보험료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잘못했다고 보상 안 해주고 뭔가 잘못이 없어야 보상을 해주고가 아니라 실수를 했던 잘못을 했던 관계없이 보상을 해줍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에서 소득 상한선과 소득 하한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한액은 29만 원이고요. 상한액은 449만 원입니다. 자, 관련된 설명인데요. 소득 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이 말만 보면 보통 이런 맥락의 문장은 이것이 바람직한 어떤 좋은 것을 설명하는 것인 것 같은데 여기서의 맥락은 부정적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적 기능도 뭐 기능이긴 하니까요. 긍정적 기능이 아니고 부정적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월 29만 원 아래이면 내는 금액이 납부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져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 보장을 하기가 어려우니 소득이 29만 원 아래라고 하더라도 29만 원 곱하기 9%는 납부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예 가입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죠. 부정적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 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겠죠. 아예 가입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 소득 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인데요. 자, 낮게 유지할 경우에가 아니라 높게 할 경우여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3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득계층, 아주 뭐 극도의 고소득층, 연봉이 아니고 월 1억을 벌고 있는 월 수입이 1억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상한선에 해당하는 1억에 499만 원이면 뭐 몇 퍼센트인가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일 텐데 449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9%. 물론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4.5, 사업주가 4.5 이렇게 될 텐데요. 449만 원에 대해서만 9%를 납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게 유지하면 부담이 커질 텐데 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소득 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낮게 유지할 경우에는 커지지 않습니다.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소득 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 간의 연금 급여의 편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소득 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1억을 버는 사람들이 1억의 9%를 내게 되면 나중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받는 금액도 더 커지게 될 텐데 사실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는 동떨어진 너무 큰 금액을 받게 되고 편차가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소득 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오르는 것은입니다.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 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지 않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를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산조사를 하려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금이 아니고 정부의 일반 예산에 의존합니다. 재원 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지 않죠. 그 사회 납세자들이 세금을 통해서 납부하면 정부가 그것을 정부를 거쳐서 절대 빈곤한 계층에게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급자가 물론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상 선정에서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한다입니다. 향후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될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처하고 있는데 부양 의무자인 노인이라면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자녀가 부양 의무자가 되고 국가가 도와주기 전에 그 부양 의무자가 이 부모인 빈곤에 처한 부모를 먼저 부양하라는 부양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선정 기준에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이것이 정답에 옳은 내용입니다.